지난 시간에는 1차 시험에 대한 대략적인 부분을 알아봤다라고 하며 이제 이번 시간에는 1차 과목별 공부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교시의 첫 번째 과목 관세법. 1차 시험의 관세법과 2차 시험의 관세법은 완전히 동일한 과목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시간적 여유가 있다라고 하면은 2차 관세법을 먼저 공부하는 것도 좋고 2차 과목을 따로 수강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하면은 1차 관세법을 공부하면서 너무 그 오지선다 객관식에 매몰되지 말고 그 구조를 좀 파악하면서 이게 어떤 내용인지 이해를 하면서 2차 시험에서 내가 이해하고 암기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미리 만들어 두는 것도 굉장히 바람직합니다. 아무래도 1차 과목과 2차 과목이 바로 이어지기 때문에 1차 과목을 공부를 할 때, 즉 관세법을 1차 공부를 할 때 2차를 염두에 두고 공부를 하면 2차 시험이 굉장히 편해집니다. 어떻게든 1차를 합격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해가지고 1차 객관식으로만 공부를 하게 되면 이제 1차 시험 합격하고 2차 관세법 공부할 때 내가 이거 봤었나? 관세법에 이런 게 있었나? 똑같은 과목입니다. 지금 똑같은 과목을 공부하고 있는데도 이런 리셋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1차 공부를 할 때는 2차를 염두에 두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1차 시험일까지 얼마 안 남아서 여유가 없다라고 하면 무슨 구조를 파악하고 이해를 하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때는 무조건 객관식용으로 찍신이 들릴 수 있게 공부를 해야 되지만 결국 그겁니다. 시간적 여유가 굉장히 많다라고 하면 2차 과목을 먼저 수강하는 것도 괜찮고, 하지만 그 정도까지 아니라고 했을 때 1차 공부를 하면서 이제 2차를 염두에 두고 공부하는 것도 괜찮고, 정말 급하다라고 하면 무조건 1차만 보는 것도 하나의 선택이죠. 관세법 40문제 중에 5문제 정도는 FTA 특례법이라는 서브 과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 5문제 정도가 출제되는데 이거는 뭐 FTA 특례법을 다 본다기보다는 각각의 학원에서 이제 강사님의 교재, 그 다음에 강사님이 이제 제공해주는 자료 정도로만 보더라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가끔 서브 과목인 FTA 특례법을 포기하고 관세법에만 집중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 5문제를 왜 죽어라 공부하는 것도 문제지만 포기하는 것은 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아마 강사님마다 짤막하게 해가지고 요약식으로 해가지고 다 이제 강의를 진행하고 이제 교재도 있고 요약집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실히 활용하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역영어. 무역영어는 국제무역사 시험 안에 포함되어 있는 무역영어 혹은 상공회에서 무역영어 1급과는 같은 무역영어라는 이름을 달고 있지만 전혀 다른 과목입니다. 관세 1차 시험의 무역영어는 정말로 주요 국제협약을 싸그리 다 외워야 되기 때문에 사실 해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관사 1차 시험의 무역영어, 국제무역사 시험의 무역영어, 상공회의소의 무역영어가 어떻게 다른지는 비교해둔 영상이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사 1차 무역영어는 국제규칙, 국제협약을 정말로 바짝 암기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3대 규칙인 CISG, 인코텀즈, UCP는 정말로 달달달달달달달달 영어로 암기를 좀 해줘야 되고 나머지 주요 규칙들에 대해서도 문제를 풀 수 있을 정도로 공부를 좀 끝내놔야 됩니다. 요즘은 이제 시험이 점점 더 문제가 어려워지고 범위가 넓어지고 있기 때문에 집중해야 될 부분들은 집중하고 넓게 봐야 될 부분들은 넓게 봐야 됩니다. 정쌤, 저는 영어를 정말로 못하는데 어떡하죠? 그래도 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아무래도 무역영어라는 과목이 이제 무역실무 지식을 안다는 전자에 그 무역실무 지식을 영어로 물어보는 것인데 사실 무역영어에 대한 공부 방법이나 방향은 나의 영어 실력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무역실무 지식이야 어찌됐건 그 과목의 강사님이 얼마든지 충실하게 이제 넣어줄 수 있지만 영어라는 부분은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영어가 비교적 능숙하다라고 하면 무역영어 과목이 훨씬 더 수월해질 것이고 영어에 내가 좀 취약하다라고 하면 무역영어 공부 기간이 아무래도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럼 내가 영어 못하는데 무역영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했을 때는 그래도 다행인 게 관사 1차의 무역영어는 영어 실력 그 자체보다는 그 영문으로 된 협약이나 규칙을 주로 다루고 결국 이것은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나 못하는 사람이나 무역실무 지식을 가지고 암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 영어를 잘하는 사람보다야 내가 불리하겠지만 영어를 못한다라고 해서 시험을 못 볼 정도는 아닙니다. 내가 주변에 봤을 때 저 영포자인데 어떻게 무역영어 때문에 미치겠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 중에 실제 무역영어 때문에 떨어지는 사람들은 못 봤습니다. 대부분 회계학 때문에 떨어지지. 자, 그래서 막상 이제 무역영어 공부를 시작하면은요 이제 영어 실력이 물론 있으면 좋기는 하지만 없다라고 해서 크게 정말로 죽을 정도로 힘들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다음은 2교시 1과목 내국소비세법. 보통 내세법이라고 하죠. 내세법은
총 40문제 중에 부가가치세법에서 30문제 정도가 출제되고 개별소비세법과 이제 주세법에서 각각 5문제 정도가 출제되기 때문에 어찌됐건 내세법이라고 하지만 부가가치세법에 가장 많이 집중을 하게 됩니다. 이제 내세법 자체가 크게 어려운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앞에 이제 꽈락률 표를 보면 알겠지만 내세법에서 꽈락이 나는 경우는 많이 없기 때문에 내세법은 크게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됩니다. 내세법이 하도 쉽다 이런 말들이 계속 돌아다니니까 내세법 공부를 안 해. 내세법 뭐 한두 달 공부하면 되는 줄 알아. 그렇지 않습니다. 성실하게 공부를 했을 때 공부를 한 만큼 점수가 잘 나오는 과목이라는 거지, 뭐 공부하지도 않았는데 하늘에서 하나님이 점수 5점씩 막 던져줍니까? 아니, 그러진 않죠. 그래서 신기하게 회계학도 잘하고 다 잘했는데 내세법 꽈락으로 혹은 내세법의 점수가 부족해가지고 결국 평균 60점이 안 돼서 떨어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내세법 방심하면 안 됩니다. 내세법도 꾸준히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험 전략이라고 하면 그때 문제의 난이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2교시에는 내세법 40문제, 회계학 40문제가 나오고 총 80문제를 80분 안에 같이 풀어야 되는데, 수험생들의 전략을 봤더니 이제 내세법의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을 경우에는 내세법 40문제를 20분 만에 다 풀고, 그 다음에 회계학 40문제를 60분에 풀어서 시간 배분도 회계학으로 조금 더 많이 이제 옮기기도 합니다. 그것도 하나의 전략이죠. 그래서 내세법은요, 아무래도 빨리 푸는 훈련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내세법을 최대한 빨리 풀고 왜냐면 회계학에서 꽈락이 나오는 이유가 몰라서 못 푸는 것도 있지만 시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계산 문제들 시간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막 종칠대 되는데 10문제를 못 풀어가지고 막 1번으로 쭉 내리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확보도 이제 내세법과 이렇게 내세법을 기준으로 시간 확보도 최대한 이제 회계학으로 할당할 수 있도록 전략을 좀 짜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내세법에서 굉장히 야리꾸리한 계산 문제가 나올 때가 있는데, 사실 그 한 문제가 합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한 문제는 과감히 포기하는 것도 하나의 스킬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내세법 계산 문제 한 문제 맞추겠다고 뭐 5분 10분 거기에 쏟고 있으면 결국 회계학에서 5문제 10문제를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과감하게 스킵할 건 스킵하고 회계학에서 이제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전략도 확보해야 됩니다. 회계학의 경우 재무회계에서 30문제, 원가회계에서 10문제 정도가 출제됩니다. 회계학 너무 어렵다. 회계학 꽈락만 면하자. 이게 모든 수험생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시험 보는 그날까지 회계학은 그 자체로 스트레스가 됩니다. 회계학은 어떻게든 계산기 두들기는 속도도 중요합니다. 계산기를 통해 문제 푸는 연습도 많이 하면서 속도에 대해 조금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회계학은 1차 시험 준비를 시작한 그날부터 시험 보는 날까지 회계학은 절대로 조금이라도 내려놓으면 안 됩니다. 하루라도 공부를 하지 않으면 휘발성이 강해서 다 날아가기 때문에 시작하는 그날부터 시험 보는 그날까지 어떻게든 머릿속에 집어넣고 시험을 본다면 확 잊어버리시면 됩니다. 왜요? 어차피 2차 시험은 회계학이랑은 전혀 관련이 없기 때문에 회계학은 바로 잊어버리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대부분 많은 수험생들의 전략이 나머지 3과목에서 좋은 점수를 확보하고 회계학은 꽈락만 면하자 전략인데, 뭐 실제 그런 식으로 합격하는 경우도 많기는 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뭐냐면요, 정말 회계학 꽈락만 면하자라고 해서 꽈락 면할 정도만 공부를 하면 절대로 꽈락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회계학을 어느 정도나 공부해야 될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야, 그래도 한 60점 분량으로만 공부하자. 뭐 많이 맞아봤자 60점만 맞으면 되고 꽈락만 면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회계학을 60점 대비로만 준비를 하면 예외 없이 꽈락이 발생합니다. 그렇다고 세무사나 회계사 그 학원 가서 회계학을 들으면은 훨씬 더 이제 기간이 길죠. 그래서 세무사용이나 회계사용으로 회계학을 공부를 하면 그게 100점용으로 공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회계학 점수는 굉장히 잘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럼 뭐합니까? 회계학만 잘 나오면 뭐합니까? 나머지 공부 시간도 확보를 좀 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회계학만 그렇게 파서 결국 내가 평균 90점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1차 90점 맞았다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1차는 적절하게 어찌됐든 60점만 맞으면 합격이기 때문에 딱 합격받을 정도로만 공부를 하고 그 나머지를 2차에 집중을 했어야지, 1차 회계학 때문에 고민된다고 막 1차 회계학을 엄하게 공부해가지고 점수 잘 받으면 그것만큼 1차의 나머지 공부 시간이 줄어들어서 1차 시험 떨어질 확률도 올라가지만, 그렇게 합격했다라고 했을 때 사실 그게 여유가 2차에 쏟을 수 있던 여력이 이미 1차로 다 들어가 버린 겁니다. 사실 그 정도 여력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2차 관세법이나 무역시불을 함께 준비했어도 좋았을 것 같은데 뭐 그럴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이게 항상 문제입니다. 회계학을 60점 대비로만 준비를 하느냐?
뭐 100점 대비로만 준비를 해야 되느냐, 뭐 사실 고민할 필요 없죠. 80점 대비로 준비를 하면 대충 60점 정도 나올 겁니다. 그래서 회계학을 내가 얼마나 준비해야 될지는 그건 사람마다 전략을 다시 좀 짜야 될 것 같습니다. 나는 기본적으로 경영학을 전공했고 회계학도 그렇게 싫지 않다라고 하면은, 회계학은 그래도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적당한 점수가 나올 것이고, 나는 정말 인생이 회계학하고 거리가 멀다라고 하면 사실 아무리 준비를 해도 점수가 낮게 나올 것이기 때문에, 내가 회계학에 얼마나 집중을 할지는 나의 전공, 회계학에 대한 나의 상태,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1차 시험은 계속 말하지만 평균 60점만 넘으면 합격합니다. 물론 한 과목이라도 꽈락이 있으면 안 되죠. 자, 그래서 1차 시험 뭐 80점 맞자, 90점 맞자, 100점 맞자 이렇게까지 노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1차 시험에서 과감하게 스킵할 건 스킵하고 취할 건 취해가지고, 물론 딱 60점 맞도록 공부를 하면은 정말 60점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한 70점, 80점 대비로 준비를 하게 되면 한 60점에서 70점 사이로 이제 안정적으로 점수가 나와서 합격할 수 있을 겁니다. 항상 1차 시험의 딜레마가 그거죠. 1차 시험만 너무 많이 준비를 하면 고득점이 나오지만 결국 나는 2차 시험 준비 시간이 그만큼 짧아지는 것이고, 1차 시험 준비 시간을 극단적으로 줄였다가는 꽈락이나 불합격의 확률이 올라갑니다. 그 1차 시험에 투입될 집중력을 어느 정도 2차 시험에 투입을 해줘야 우리가 2차까지 안정적으로 합격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또 주의사항을 말씀드립니다. 1차 시험에 합격하면 그 다음년에 2차 시험을 응시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접수까지 면제되는 건 아닙니다. 나 1차 시험 합격했으니까 그 유예로 그 시험 또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근데 접수를 안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년 유예로 시험을 볼 때 제발 2차 시험 접수 좀 늦지 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접수 못해서 나 1차 시험 합격해서 내년에 그냥 2차 시험 볼 수 있는 줄 알았는데요 라고 해서 2차 시험에 결국 접수를 못해서 응시를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유예생들 꼭 주의해 주세요. 1차 시험에 합격했을지라도 그 해는 상관없지만 그 다음에는 반드시 2차를 따로 접수는 해주셔야 됩니다. 자, 또 하나, 1차 시험이 끝나면 1차 시험지는 그날 가지고 나올 수가 있고, 시험이 끝나고 집에 가면은 산업인력공단이죠, 큐넷에 가다반이 올라와 있을 겁니다. 그 가다반을 보고 실제 채점을 해서 나의 합불 여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가다반과 이제 문제 이의제기나 이런 것들을 통해 최종 답안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가다반보다 점수가 높아지는 경우는 있어도 가다반보다 내가 점수가 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시험 보면 뭐 당일 내가 합격자인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는 정말로 다행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립니다. 꼭 이 가다반으로 했더니 내가 안정적인 점수로 합격을 했어. 하지만 물론 합격자 발표는 한 달 정도 지나야 나옵니다. 그럼 사람들이 한 달 뒤까지 뭘 고민하냐면, 내가 혹시 수험번호 제대로 썼나? 내가 감독관의 사인을 받았나? 내가 혹시 뭘 놓친 건 아닐까? 괜히 걱정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사람이 그냥 심리적으로 불안해지만 그런 걱정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제 말 잘 들으세요. 정말 1차 시험 가다반으로 안정적으로 합격하고도, 합격했으면 바로 2차 시험 준비에 들어가야 되는데, 괜히 내가 정말 마킹 잘했나 이런 거 고민하지 않으려면요, 매 교시 마킹이 끝날 때마다 한번 스스로 되뇌기세요. 오케이, 수험번호 잘 썼음, 이름 잘 썼음, 그 다음에 감독관 사인 잘 받았음, 이걸 스스로 한번 머릿속으로 외쳐보시면 이제 시험 끝나가서 내가 다 확인했지, 나는 문제가 없을 거야 라고 스스로 안심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많은 수험생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거든요. 내가 마킹을 잘했는지 뭘 누락한 건 아닌지. 그러니까 제발 확인하세요. 스스로 확인하고 이제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이제 그런 불안감이 없을 겁니다. 여기까지가 1차 시험의 이제 전반적인 내용이었고, 다음 시간에는 굉장히 유명한 1차 강사님이죠. 1차 강사님을 모셔서 나 질문 문제였어. 요즘 추세들이 보면 만점을 받기 힘들게 나와요. 그래서 1차 시험이 물론 만점 받아오시는 분들이 잘 없지만 다른 시험들은 만점이 있잖아요. 그래도 근데 이 시험의 실전 전략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안녕.